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누군가에게 저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는 하네요. 오지 않았다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저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평범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평범한 외모, 평범한 가정, 평범한 학교, 뭐 하나 유별나거나 특출난 것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도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불같은 사랑을 해서 이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심정으로 남편과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다 싶었고 또 마침 저나 남편이나 결혼할 나이가 되기도 했고요. 집안도 비슷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남편이 저희 집안보다는 조금 낫기는 했어요. 시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셨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이래저래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 남녀, 그리고 나이도 찰만큼 찬 남녀. 당연히 2년 정도 만나다 보면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 정해진 것처럼 말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른 집안과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뭐 요즘 시어머니들 며느리들한테 함부로 못한다고들 하시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픈 사연이 있기는 했어요. 너만 보면 우리 정은이가 생각이 나서. 제 이름이 정연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은이는 시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가씨 되시는 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 다니던 시절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3개월 남았다고 했대. 수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서 입원도 못했어. 나는 어머니 보면 아직도 신기해. 그때 정은이 따라가실 줄 알았거든. 그만큼 힘들어하셨어. 지금 저렇게라도 지내시는 게 기적이야. 뭐 집안마다 기구한 사연 하나씩은 다들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 최고는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사연이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를 잃은 자식을 일컫는 말,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일컫는 말은 다 있어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건 말로도 만들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이라 일컫는 말도 없다는 것 말이죠. 아무튼 그 죽은 아가씨와 저는 이름뿐 아니라 얼굴도 참 많이 닮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이죠. 남편은 분위기는 조금 비슷해도 이목구비는 다르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딸과 엄청나게 많이 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른들한테 잘하는 타입도 아니고 살가운 성격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어른이 시도 때도 없이 챙겨주면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또 사연을 다 아는지라 거절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친하게 되니 그런 부담스럽거나 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았고요. 어머, 따님분이신가 봐요. 네, 저희 딸이에요. 저랑 많이 닮았죠? 엄청 많이 닮았네. 딱 봐도 모녀지간인 거 알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날도 참 많았어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굳이 부정하지 않으시고 저를 딸이라고 소개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마 평생을 저렇게 딸을 그리워하면서 사시겠지 싶어서 말이죠. 물론 제 지인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거 조금 그렇지 않아? 죽고 없는 딸인데 너보고 딸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 같고 네가 마치 딸 대신인 것 같잖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된다기보다 조금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만약에 저도 제 일이 아니고 제 친구의 일이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고 옆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보니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시어머니와 저는 참 잘 지냈습니다. 가끔 저희 친정 엄마가 질투할 정도로요.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거기가 모녀지간인 줄 알겠어. 엄마, 서운해?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나는 딸도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너한테 잘해주면 나는 좋은 거지. 말은 그렇게 해도 서운해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대신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참 잘했습니다. 저희 친정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집에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제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썼나 하실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잘 지내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추측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저희 시아버지 말입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분이셨어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가부장적인 분이셔? 많이 가부장적인 게 어떤 건데? 그냥 조선시대 사람 같은? 그래서 나도 답답해했고 정은이도 참 많이 답답해했지. 그래도 정은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조금 좋아지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대책이 없을 때가 더 많아. 하지만 제가 처음 시아버지를 뵙고 인사를 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젠틀하고 좋은 분 같으셨거든요. 저희 아빠나 엄마도 시아버지가 인상이 참 좋고 사람이 바르게 느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었고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다 듣고 다니면서 집에서만 가족들 괴롭히는 그런 가장 말입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딱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주인공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드시고 싶은 것을 사드리려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자고 하셨었어요. 음식도 본인이 다 하시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게 또 마음이 쓰여서 그날 일찍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함께 차렸습니다. 사람 하나 들어오니 집이 복잡거리고 참 좋다. 그렇게 좋으세요? 이제 사람 사는 집 같고 그래. 그렇게 둘이 함께 오순도순 음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그때 저는 봤어요. 시어머니가 움찔하는 것을 말이죠. 왜 큰 소리만 나도 너무 놀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밥은 아직이야? 시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얼른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네?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 밥 먹으러 온 건데. 오늘 네 시어머니 생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일단 놀랐던 것 같아요. 뭐 모를 수는 있다고 쳐도 보통 이렇게 자식들이 오면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없으셨다는 생각이 드니 혹시 두 분이 다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일 그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매년 돌아오는 거 참. 시아버지는 그렇게 혀를 차더니 안방으로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저도 많이 놀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시아버지는 그래도 각 결혼한 며느리가 앞에 있어서 참았던 거였어요. 나중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래요. 혹시 아버님이랑 다투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뭐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네. 이런 날은 밤 늦어지면 역정을 많이 내시니까 얼른 차리자. 애비도 얼른 오라고 전화 넣어라. 저는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 당황해서 그냥 시어머니가 하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시아버지의 본 모습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한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밥 같이 먹으면 됐지. 됐다. 나는 필요 없어. 니들 써. 시어머니 생신이라 남편과 제가 준비한 용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도 마음이 좀 쓰여서 저는 두둑히 넣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인상을 팍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일 그게 뭐라고 이 유난들을 떨어? 속 시끄럽게. 조용히들 하고 밥 먹어. 아휴, 죄송해요. 얼른 드세요. 니들도 얼른 먹어라.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하던 그때 남편이 숨을 들이마시는 게 느껴졌어요. 화가 난 거였습니다. 어머니, 거의 5년 만에 생신 챙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 드리고 처음. 아이고, 나는 괜찮다. 밥 먹어라, 밥. 남편이 참다 못한 듯 그렇게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또 눈치를 보시더군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아버지가 남편의 그 말에 열이 제대로 받으신 듯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분이셨으니 자식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을 못 참으셨던 거죠. 너 지금 애비한테 말대꾸 했냐? 말대꾸가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도 좀 참으시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왜 오늘 같은 날도 큰 소리를 내세요? 네 애미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 오늘 어머니가 잘못한 게 뭔데요? 생일이라고 유난을 떠는 게 그러면 잘하는 짓이냐? 아버지 생신은 해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소고기집 예약해서 케이크도 자르고 용돈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며칠은 난리를 치시는 분이 고작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저희가 용돈 조금 드린 걸로 유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올해부터 아버지 생신도 안 챙겨드려도 되는 거죠? 유난이니까. 사실 남편의 말이 구구절절 맞는 말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부끄럽거나 해서 붉어진 건 아니었어요. 명백히 분노로 새빨개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애비한테? 순식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밥상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저는 그날 태어나서 밥상을 뒤엎는 모습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만 봤지 그런 일을 제가 볼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저희 아빠는 다정다감하신 분이셨거든요. 에구머니 나... 뜨거운 국이 시어머니의 무릎으로 엎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뻑하면 밥상을 엎으시고 이러면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차린 밥상 엎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네 애미랑 내가 같아? 어? 에이, 입맛 다 떨어졌네. 다들 집에 돌아가. 꼴도 보기 싫다. 사실 시아버지의 성격으로는 거기서 더 하셨을 텐데 밥상을 엎고 나서 순간적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집에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보기 조금 부끄럽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래봐야 그것도 잠깐이었지만요. 어머니 무릎 괜찮으세요? 아휴, 나는 괜찮다.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나이 먹도록 집에서 살림하면서 뜨거운 거에 대는 거 한두 번인 줄 아냐? 괜찮다. 집에 약 있어. 저기 구급상자 좀 꺼내와다오. 한사코 병원은 괜찮으시다는 시어머니가 구급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구급상자가 일반 가정집에 있는 구급상자치고는 사이즈가 크고 그 안에 너무 많은 의약품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맞고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거실을 싹 치우고 계속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다음날 걱정돼서 시댁에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에 나있던 선명한 멍자국도 말이죠.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하실 생각 없으시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 며칠을 어머니를 붙잡고 설득한 적도 있어. 그런데 없으시대. 그냥 아버지랑 살다가 죽으시겠대. 대체 왜?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죽겠다. 그런데 본인이 한사코 저렇게 절대 싫다고 하시니 방법이 없어.
남편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식구잖아요. 그런 제가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위로해드리고 그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조금 더 친해지고 나서는 점점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말이죠. 그날도 그랬어요. 장을 몇 시간을 보는 거야? 저와 시어머니가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역정을 내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미 제 앞에서도 거침이 없으신 상태긴 했습니다. 금방 다녀온다고 왔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발톱을 깎아야 하는데 발톱 깎기가 늘 있던 자리에 왜 없어? 한참을 찾아봐도 안 보이니 내가 성질이나 안 나? 거기 없어요? 내가 전에 쓰고 거기 뒀는데. 잠깐만요.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휙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처음 눈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한번 한 거 말고는 시아버지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짐을 들고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아니라 남편이 그랬다면 왜 무시하냐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남의 집 자식이라고 그런지 조금 덜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옆에 서랍에 뒀네요. 여기 있어요. 이걸 왜 늘 두던 곳에 안 둬? 아휴, 거기 둔다는 걸 착각한 모양이에요. 여기요. 착각할 게 따로 있지? 내가 물건 제자리에 안 두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썼으면 그 자리에 두라고 수만 번은 더 이야기했겠다. 미안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에 자네는 수십 년째 지치지도 않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만도 한데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어떡해? 평생 그러고 살다가 내 속만 다 뒤집어 놓고 늙어 죽으려고. 너는 속 편하게. 시어머니는 그 순간부터 입을 딱 다무셨습니다. 그런 말을 해대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이런 거 하나 딱딱 제대로 못해서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놔? 아이 놓게? 그럼에도 시아버지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자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별말도 아니었어요. 애도 있는데 그만하세요. 제가 듣고 있으니 그만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없었다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그 말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버럭하시더군요.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하는 거지. 이게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리고 애 있으면 뭐? 애 있으면 어른이 내가 눈치 보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하고 사시면서 되게 분해하시네 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 하고 사시잖수.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는 생각보다 살벌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어디서 말대꾸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들고 있던 발톱깎이를 냅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그것도 얼굴을 향해서 말이죠.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발톱깎이는 시어머니 얼굴에 명중했고 날카로운 부분에 볼이 긁혀서 피가 났어요. 놀란 제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어머니, 피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돼. 고작 그 정도로 호들갑은, 아이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본인도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고 민망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 있는지 아는 구급상자를 들고 와서 약을 꺼내 어머니의 볼을 발라드렸어요. 그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계속 아버님이랑 사실 거예요? 왜? 너도 내가 답답하니? 그게 아니라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으시니까. 그래도 어쩌겠니? 내 남편인데.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아요. 어머니, 진짜 흠도 아닌 세상이에요. 아이고, 됐다. 이혼은 무슨.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어머니였고 그런 시어머니를 이혼하라고 설득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간 얼마나 중간에서 답답해 있을지가 한 번에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당사자가 이혼하기 싫다는데 저나 남편이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언젠가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기를,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시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말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성격이 좀 유순해지고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격만 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니 시어머니와 붙어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고 때문에 시어머니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어디 일자리 찾아서 나갔으면 좋겠다. 아버님이요?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니까 아주 죽을 맛이야. 하나하나 간섭을 다 해. 그건 시어머니가 말씀해주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더 스트레스 받아 하실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시댁에 더더욱 자주 갔었거든요. 시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타박하고 계셨습니다. 자네는 내가 일찍 죽었으면 해서 이러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감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침을 하는데 이렇게 집안에 먼지가 날리게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청소를 한 거야 만 거야? 엊그제 대청소했어요. 엊그제? 그러면 오늘도 해야지. 청소는 매일 해야 하는 거 몰라? 그동안은 매일 안 하고 살았던 거야, 응?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시아버지의 말에는 저도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겠구만. 청소를 얼마 만에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그렇게 성격이 장난 아니신 분이 그러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겠냐고요. 처지 바꿔 생각해보면, 아니 굳이 입장을 바꿔놓지 않아도 시아버지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고 같이 살지도 않고 고작 몇 년 본 것이 다인데도 이런데 평생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는 오죽하셨겠냐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점점 말라가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와 남편이 건강검진을 따로 시켜드렸을 정도였어요. 건강검진을 받던 날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절대 알면 안 된다. 알았지? 저희가 바보예요. 절대 말 안 해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돈이 뵙자고 해서 뵈러 간다고 했다. 같이 갈 거냐니까 싫다고 손사래를 치더라. 혼자 갔다 오라고. 저희 아버지 안 좋아하시잖아요. 본인이랑 반대인 사람이라 그렇지. 네 시아버지는 좋은 사람을 싫어해. 다행히 그날 한 검사로 큰 병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으니 쉬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갑자기 없던 병도 생길 수 있다고 말이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세요, 제발. 그 이야기는 진작에 끝났잖니. 이 나이에 이혼은 무슨. 어머니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혼 다 해요. 내 사전에는 그런 일은 없다. 그냥 이러고 살다 갈 때 되면 갈 테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거라.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더없이 단호해지셨습니다. 언젠가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거 먼저 간 딸내미 때문일 수도 있어. 그게 왜? 무슨 상관인데? 자식 그렇게 앞세운 부모가 나 편하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런 거 부모들은 죄책감 느끼기 마련이야. 그리고 자식 먼저 간 이생에 크게 미련도 없으실 거고, 오래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하실걸.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대응하고 맞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안 되고 불쌍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동시에 절대 설득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한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을 낳았고 딸아이는 온 집안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컸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은 아무래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빠서 시어머니까지 챙길 여력이 없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시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은 나날이 심해지는 중이었더군요. 밖에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은 날에도,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은 날에도, 주머니에 있던 돈을 길바닥에 흘려 잊어버리고 온 날도 모든 그 잘못된 이유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다 망할 놈의 할망구 때문이야. 네가 내 바지에 일부러 구멍 내놨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어머니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하셨어요. 오죽하면 제가 시댁에 저희 딸아이를 안 데리고 갔다니까요. 아이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도 절대적으로 동의하신 일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일이 생겼어요. 저와 남편은 그날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그 나이에 생일을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챙기냐고 역정을 내신 분이 본인 생일에는 가시고 싶은 식당까지 딱 문자로 보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5사람이 예약해둔 식당의 룸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다고 하도 난리더니 그 정도는 아니구만 뭐. 어디서 추천받은 식당이에요? 나랑 같이 장기 두는 윗집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생일에 자식들이 데려온 식당이라고 자랑자랑을 하잖나. 하도 맛있다고 그러기에 와봤더니 그냥 그렇네. 그래도 먹을만한데요 뭐. 자, 여러분은 이 대화의 내용 중에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거기서 시아버지가 그런 이유로 화를 내신 것을 아직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렸다는 거야 지금? 갑자기 버럭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 탓에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놀랐어요. 딸아이도 놀라서 울먹거리기 시작했고 말이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뭐? 지금 내 앞에서 윗집 그 놈탱이 편 드는 거냐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모처럼 가족들끼리 다 같이 외식하는데 잘 먹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지. 그러면 나는 가족들끼리 모처럼 외식하는데 눈치 없이 화만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어? 솔직히 그게 맞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참았던 것 같아요. 그곳은 집이 아니라 밖이었고 거기서 더 큰 소리를 내봐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아무리 방이라고 해도 옆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속하세요. 뭐? 옆에 손님 있는 게 왜? 내가 돈 주고 식당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나는 지금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더군요. 내 앞에서 그 영감탱이 편든 거냐고 묻잖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이놈의 여편네가 어디 남편 앞에서 다른 영감탱이 편을 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그때였습니다. 으앙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딸아이가 눈물을 터뜨려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 딸아이는 그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는 걸 처음 봤던 거였을 겁니다. 그동안은 최대한 아이와 시아버지가 못 만나게 했었으니까요. 아이고, 애 우네. 그만하소. 애가 울잖소. 애가 우는 게 뭐? 애는 다 울면서 크는 거야. 그만하라고 했잖소. 애 놀란다고.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한 얼굴로 그렇게까지 시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말이죠.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도 그날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리고 시아버지도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말이죠. 하지만 이내 감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큰 목소리를 내셨다는 것에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뭐 화내는 시아버지는 너무 많이 봐서 놀랄 일도 아니었지만 그날의 시아버지는 정말 제가 본 것 중에 최고로 화가 많이 나셨던 날이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지금 미쳤나? 어디서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 시아버지는 그 식당에서 상을 뒤엎고 시어머니에게 그릇을 던지고 그야말로 난리를 부리셨어요. 저와 남편이 막아세웠지만 이성을 잃은 시아버지를 막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오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밥값과 깨진 집기류 등 그리고 식당이 입은 피해까지 죄다 보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수백 깨진 거죠. 돈도 돈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많이 다치셨어요. 시아버지가 던진 크고 무거운 그릇을 머리에 정통으로 맞기도 했지만 넘어지시면서 다리도 크게 접질르셨거든요. 사진 찍고 그런다고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입원은 뭔 입원이야? 조금 긁힌 것 가지고. 이런 말을 해서 결국 남편까지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이 자식아?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했어? 하나 남은 자식도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으시면 어디 계속해보세요. 뭐? 여기서 어머니한테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는 평생 아버지 안 봅니다. 아시죠? 저 성격. 저 한다면 진짜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장례식도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저 폭발해서 제 입에서 온갖 말 다 나오는 거 듣고 싶지 않으시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굽히지는 않으시더군요. 이게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으시니까 돌아가세요. 저 2번 말 안 합니다. 진짜 죽어서도 아버지 안 뵐 거예요. 그날은 본인이 저지른 일도 있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기도 하셨던 건지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병실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이혼하세요. 네? 이혼은 무슨.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자식들 속 터져서 죽어요, 진짜. 병원에서 들으셨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 저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턱턱 막혀요.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어린 손녀 앞에서도 저러시는 거 보시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손녀도 제 명에 못 살아요. 어머니, 그걸 보셔야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놀라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만큼 힘들어하고 그만큼 상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그전에는 못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손녀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시아버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 하마, 이혼. 정말이요? 정말이죠, 어머니? 남편과 저의 그 물음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이야기를 들은 날이니까요. 우리 집으로 가시자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혼자 가게 하시는 건 마음이 너무 안 놓여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하나 더 터지게 되었어요. 왔으면 뭐해? 밥부터 차려. 이제 나는 당신 밥 안 차려요. 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본인이 식당에서 저질렀던 일들을 다 잊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밥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불끈하고 솟아올랐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이혼한다고 하셔서 더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머리를 그때 잘못 맞았나? 뭐? 안 차려? 예, 이제 당신 밥 안 차려요. 이게 더 맞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겠네. 시아버지가 그대로 손을 들어 시어머니를 때리려 할 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나섰어요. 뭐? 그만하시라고요. 너도 지금 내가 웃음냐? 어?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어머니도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혼도 하시고요. 이게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짝 하는 소리에 제 뺨이 돌아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볼이 화끈거리고 얼얼하더라고요. 네, 제가 시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시아버지한테. 옛날 같았어 봐. 소박감이야. 알아?
지금 당신 얘 때린 거예요?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다.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때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이 여편 내가 정말 뒤지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그날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날뛰시며 시어머니를 때리셨고 말리는 저까지 때리셨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더라고요. 겨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빠르게 갔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었고 저는 울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 시아버지를 만나러 다녀온 걸로 생각합니다. 돌아온 남편도 뺨은 맞은 것 같고 완전히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 뵙는 일은 다시는 내 생에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제가 앞서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공무원이 아니기는 하셨습니다. 검사 출신이셨거든요. 평생 검사로 사시다 은퇴하셨고요.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까지 알렸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이러시더군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하마. 시어머니한테는 걱정 마시라고 전해라.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아빠는 이혼 소송장부터 작성해 접수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가 가장 걱정한 건 그 사이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거나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는 이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소송장을 받은 시아버지는 당연히 난리를 부리셨습니다.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는 말이죠. 이것들이 지들끼리 편먹고서는 어디 나를. 돌아가세요. 내가 니들을 가만히 둘 것 같아? 이렇게 아버지인 나를 막대하고 너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는 말이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왜? 뭐? 평생 나랑 자식들한테 못하고 산 당신이 천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벌 받을 게 뭐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 자꾸 물어봐라. 우리가 벌을 받을지 당신이 받을지. 인연이 말 다 했어? 지금부터는 당신 나 때리면 법정에서 위자료 더 줘야 돼. 알겠어? 시아버지는 그 말에는 또 움찔하시더군요. 법무서운지는 아는 양반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말이야? 어? 그러면 내가 하지도 않을 이혼을 네 놈 겁준다고 사돈한테까지 부탁해서 소송장을 넣었겠냐? 나는 너랑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해. 알겠어?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놀란 듯 안색이 파리해졌습니다. 사돈한테 부탁했다고? 그래, 사돈이 나 이혼하게 해주신다더라. 시아버지는 그 말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말을 해도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시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꼬리를 내릴 줄도 알더라고요. 그걸 보니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우습게 봤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 뒤로 시아버지는 방향을 트시기는 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걸세. 내가 무릎 꿇고 빌면 나를 용서해 주겠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사나? 어?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한 게 무색할 만큼 이혼할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이러다 화병으로 제명에 못 살 것 같다고 한 게 가장 컸을 거라 생각해요. 딸을 먼저 보낸 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나중에 남편도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조금 후회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아무리 이혼을 하기 싫다고 용을 써도 확실히 유책 배우자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이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간 뭔가를 차곡차곡 모아두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간 저 인간한테 맞았던 날 찍은 사진이랑 진단서들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모아뒀던 거겠죠. 그걸 사진으로 찍고 진단서를 떼서 하나하나 모아두는 동안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무슨 심경으로 그걸 모아두셨을지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재판장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의 그 후련한 표정을 아마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앞에 서서 울며 빌던 시아버지의 모습도 말이죠. 내가 잘못했네. 그래도 평생 봐온 정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은 평생을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서 나한테 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을 당신 그 괴롭힘에 살아서 그런지 정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 평생을 봐온 정 같은 거는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이요. 제 속이 다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살짝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얼굴이었고요. 본인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그런 말을 듣는 게 상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참 뻔뻔한 일이지만 말이죠. 그래도 살붙이고 같이 살면서 애들도 둘이나 낳고 했는데 정은이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시아버지가 모르겠다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혼하라고. 아빠랑 그러고 살지 말라고.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고. 이혼하라고 제발.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 내가 정은이 살아생전에는 그 소원 못 들어줬는데 우리 아들 살아생전에는 그 소원 들어줘야 하지 않겠소? 시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가만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도 그럽디다. 제발 이혼하시라고. 어머니 그러고 사는 거 보면 자기가 제명에 못 살 것 같다고. 내가 딸도 그렇게 앞세웠는데 아들도 앞세울 수는 없지 않겠소. 그리고 이번에는 자식 살아생전의 소원이라는 거 들어줄 겁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죽어야겠으니 그만 포기하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그대로 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잡을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서 계셨어요.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시아버지도 부모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죗값이라 생각하고 살아내셔야 하고 말이죠. 자기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시 우셨어요. 그간의 세월에 대해 생각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참 길고 모진 세월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가 이혼하지 않겠다느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느니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야 이제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받아들이셨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아마 남은 생을 사시는 동안 계속 후회하고 생각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의 성격상 자신을 계속 불행 속에 가둘 사람이고 말이죠. 그게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예 연을 끊고 지낸다는데 뭐 말이 그렇지. 아마 언젠가는 가끔 들여다보게 되는 날이 올 걸로 생각해요. 그것까지 못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남편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는 할 테니 말이죠.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사실 집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계속 같이 사셔도 된다고 저와 남편이 한 100번쯤 이야기했었는데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나도 혼자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부러웠어. 해보고 싶은 게 많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래도 가까이서 살자는 거에 동의하셔서 저희 집 주변으로 혼자 사실 만한 집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혼자 경주로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태어나서 경주를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거기를 꼭 혼자 다녀오고 싶다고 하시더니 훌쩍 가버리셨다가 보름 만에 오셨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소녀처럼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좋은 곳을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시아버지의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술에 빠져 산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 관리는 철저하셨던 분이니 알아서 잘 사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 상당히 긴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잘 지내실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30 중반이 된 주부입니다. 아니, 주부였던 사람이지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남편과 갈라서서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일까지 하며 살고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과 살던 때보다는 훨씬 행복합니다. 아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용기를 얻어서 불행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전 무척 평범하게 자라왔습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셨던 어머니. 서울에서 그저 밥을 먹고 사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저희 집은 무척 화목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이가 좋으셔서 연세가 드신 이후에도 두 분만 따로 여행을 다니시고 언제나 손을 잡고 다니실 정도로 금술이 좋으셨죠. 당연히 두 분은 서로만 바라보셨고 전 그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한치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자라났고요. 넌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어도 아빠 같은 사람은 찾기 힘들 거야. 어머니가 가끔 안 됐다는 듯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바람 피우려고 아주 혈안들이 되어 있어. 안 그런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런 사람 만나야지. 어머닌 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는 듯 한숨을 쉬셨어요. 진짜 너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참고 살아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안 고쳐진다. 그러니까 남편 바람 피우면 아주 제대로 박살을 내놓고 헤어져야 해. 바람 피운 내연녀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바람 피우는 건 절대 못 고친다는 가르침을 받고 살았어요. 만약 그런 짓을 당한다면 결코 그냥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헤어져선 안 된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아빠처럼 다정하고 한눈 안 파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평생 보아온 것이 아빠였으니까 당연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 어느새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어요. 전 그때 같은 업계에 있던 나이 비슷한 남자 한 명을 소개받았지요. 전 그래도 외모를 가꾸는 편이었고 여성스러운 분위기여서 소개받은 자리에서 남자가 무척 호의적이었어요. 남자도 상당히 훤칠하고 키도 큰 데다 매너도 있어서 젠틀한 그의 분위기에 저도 설렜었지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신 뒤에 헤어진 후 그 다음날 바로 애프터 신청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게 사이가 발전했고 1년 뒤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해서도 아주 다정하고 젠틀했어요. 전 결혼한 후 아이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지요. 당신 닮아서 우리 애가 너무 예뻐. 남편은 항상 입에 그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전 남편의 그 말이 너무 기뻤고 저 역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한 점 부끄럼 없고 모자람 없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굳게 믿었지요. 남편은 믿음직하고 다정했고 딸은 아직 어려도 정말 예뻤어요. 저 역시 직장을 그만둔 후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 관리도 하고 잘 가꾸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직장은 칼퇴가 가능한 곳이어서 항상 정시에 퇴근한 후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부서를 옮긴 다음부터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더 늦어지기 시작했고 집에 있으면서도 직장 동료들의 카톡이 자주 와 있었고요. 간신히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저녁 술을 뜨고 있는 중에도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어떤 과장님의 카톡이 와 있는 것을 본 저는 진저리를 쳤지요. 김 과장님이라고 써 있는 카톡 화면이 징그러울 정도였어요. 아니, 새로 옮긴 부서 일이 그렇게 많아? 진짜 너무한다. 자기 이번 주에 처음 일찍 들어온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번 부서가 일도 많고 힘든데 사실 여기 잘 버티고 나가면 승진이 빨리 되니까. 물론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지만 퇴근 후 카톡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업무 시간 끝난 후에 직장 연락도 불법이라던데. 그건 그렇지만 어떻게 칼같이 끊겠어. 다 사회생활인데. 남편은 힘없이 웃으면서 말했고 여느 때보다 피곤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 때문에 전 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무척 외로웠고 어린 딸을 혼자 돌보느라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길게 보면 남편의 말이 맞았죠. 남편의 직장은 상당히 큰 대기업이었고 거기서 승진을 잘해야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어요. 식사 후에 항상 같이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남편은 바빠진 이후 집에 일찍 오더라도 식사 후에 곧장 침대로 가서 자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그것도 곧 익숙해졌어요. 남편은 매번 무척 깊게 잠이 들어서 코를 골았는데 그럴 때도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곤 했지요. 남편은 깊이 자다가도 카톡 소리가 나면 흠칫 놀라서 깬 채로 얼른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남편이 그리 스트레스 받는 얼굴은 아니라서 좀 신기했지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압박을 받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얼굴에서 반짝거리고 윤이 나서 일이 보람찬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쓰러져 잤고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침대에서 남편의 양복 상의를 벗겨주고 넥타이도 풀어주었어요. 그때 남편 상의에 들어있던 핸드폰에서 또 한 번 카톡 소리가 나더군요. 남편은 너무 술에 취해서 이번엔 그 소리에 반응하지 못했고 전 이렇게 늦은 밤에 사람을 떡이 되게 술을 먹이고도 또 연락하는 직장 사람의 심보에 화가 나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알림줄에 떠있는 메시지의 일부를 봤어요. 자기야, 잘 들어갔어? 와이프한테 이거 뭐지? 수상하게도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미음자와 이응자 두 개만 있었어요. 미음, 이응.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보다 자기라니? 그리고 와이프한테라니? 의심이 더럭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전 남편의 핸드폰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익히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원래 쓰던 패턴을 넣자 열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제가 알던 패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꾼 거였죠. 더 이상해져서 전 한동안 핸드폰을 꽉 쥐고 있다가 다시 남편의 상의 안에 넣고 방을 일단 나가서 거실에 앉았어요. 딸도 이미 자고 있었고 집안은 온통 조용한데 제 마음만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요. 갑자기 늦어진 귀가 시간. 항상 피곤해 보이지만 또 뭔가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얼굴. 확연하게 줄어든 대화 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 오늘의 그 메시지. 바람 피고 있는 것이 강하게 의심되었어요. 전 한참 동안이나 거실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대로 아침이 올 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남편은 평소처럼 아주 일찍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오다가 깜짝 놀라더군요. 자기, 불도 다 켜놓고 왜 여기 앉아 있어?
침대에서 안 자고. 그냥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다정해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어요. 목소리만 듣는다면 세상에 다시 없이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았죠. 전 속이 뒤집혀서 지금 당장 그 메시지에 대해 추궁할까 고민하다가 그만두기로 했어요. 지금 이 일로 추궁하면 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남편은 분명 더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뒤로 숨어서 교묘하게 바람을 피우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한 번은 믿어보고 싶었어요. 바람을 피우는지 피우지 않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안 피운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잠이 안 와서. 그래? 내가 잠 잘 오는 차라도 사다 줄게. 캐모마일이 효과가 좋다더라. 남편은 다정하게 말한 후 아침은 나가서 먹겠다며 씻고 그대로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그 이후 저는 남편이 하는 행동이 죄다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조금만 깔끔하게 하고 나가도 바람 피우러 가나 싶은 마음에 노려보기 일쑤였죠. 이러다 의부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한 가지 일을 더 접하게 되었지요. 저와 남편은 결혼 후에 언제나 주말에 함께 외출을 나갔고 예쁜 카페에도 갔어요. 남편이 여기저기 카페 정보를 검색해서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고요. 전 그런 곳에서 딸과 함께 우리 가족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낙이었지요. 남편은 피곤한 와중에도 주말에 하루 시간을 내어 딸과 저를 데리고 근교에 있는 상당히 크고 좋은 한옥 카페로 갔어요. 저도 오랜만에 외출이었고 딸도 그랬기 때문에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에 대한 의심이 도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와 딸에게 신경을 써주는 다정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일이 그렇게 많고 매번 직장 상사한테서 연락을 받아 기겁을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그 와중에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나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전 딸과 신나게 놀았어요. 카페는 넓고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데다가 날씨도 아주 좋아서 전 딸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SNS에 올리기에 정말 좋을 만한 감성 인테리어라서 좋았죠. 저도 오랜만에 예쁘게 하고 나갔기 때문에 저도 남편한테 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핸드폰을 맡겼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여러 번을 찍어주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였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그렇게 많이 찍고는 또 찍어? 지난번? 여기? 그래, 여기 와서 엄청 사진 찍었잖아. 나 여기 온 적 없어, 자기야. 뭐? 남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얼굴색이 변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우물거리면서 말을 더듬거렸죠. 그래? 왔던 것 같은데. 이런 곳 비슷한 한옥 카페 없었던가? 없었어. 최근엔 아예 우리 바빠서 카페에도 못 왔잖아. 그래? 아니,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네. 나 담배 좀 피고 올게. 남편은 황급하게 자리를 피하면서 담배 핑계를 댔어요. 전 불길한 예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남편이 사라진 자리를 노려보았죠. 두 번째 신호를 접하고 나자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추궁하지 않았고 집으로 오는 길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히려 명랑하게 딸과 놀아주고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였죠. 부서를 옮기고 난 뒤 6개월. 그 사이에 저렇게 밝은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남편은 지쳐 있었고 은연중에 제게 말을 걸지 말라는 듯 다소 귀찮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그 일은 그대로 묻히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그대로 묻고 지나갈 생각이 없었고 증거를 모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보안 핸드폰 패턴을 알아야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그 패턴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교묘하게 제게서 등을 돌려
핸드폰을 열곤 했지만 당연하게도 제게서 완벽하게 그걸 보이지 않게 하기란 쉽지 않았죠. 카톡은 시시때때로 왔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갑자기 패턴을 풀면서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김 과장이란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 사람은 정말 24시간 내내라도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 패턴을 알아내고서 남편의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한시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어요. 거의 중독자처럼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놓고 가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의심하면서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신경을 쓰는 동안 4살짜리 딸은 가끔 무서워하면서 저한테 안겨왔어요. 아무래도 부모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알아챈 거였겠지요. 남편은 이제 가정에 거의 신경도 안 쓰는 눈치라 겉으로만 딸에게 웃어주고 대화를 해줄 뿐이어서 아예 저와 딸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바람 상대에게 푹 빠진 모양이었지요. 가끔 담배를 피겠다며 아파트 밑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담배 한 대를 피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일이 정말 많다? 남편은 답지 않게 시무룩한 목소리로 전화기 저편에서 말했습니다. 전 지금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모두 가식적이고 미워 보였지만 그래도 외도를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대답했어요. 그래? 평소보다 더 많아? 응, 진짜 힘들다. 그럼 집에 와서 좀 쉬어. 핸드폰도 좀 꺼두고. 그러기 힘든 거 자기도 알잖아. 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야 우리 딸 잘 키울 수 있어.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일을 하느라 힘든지를 뽐내는 것처럼 말했어요. 전 그 순간 좀 우스워져서 코웃음을 쳤지요. 되게 생색내네. 여자랑 만나고 다니면서. 뭐? 자기야. 평소와 완전히 다른 제 반응에 놀랐는지 남편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전 순간 튀어나온 마음의 소리를 억누르고 얼른 다시 답했지요. 아니야. 지금 TV에서 뭐 보고 있어서 거기 정신 팔려 있어서 그 내용 말한 거야. 자기 오늘 일 많으면 오늘도 늦겠구나. 어. 남편은 제 거짓말을 믿은 듯 순순히 답했어요. 사실 오늘 아예 못 들어갈 것 같아.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아, 그래? 전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외박? 외박이라. 아예 밤에 잠을 집 밖에서 자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라도 기어 들어와서 자고는 했지요. 아무리 술에 떡이 되도록 취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어와서 제게 인사하고 딸 얼굴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자고는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예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공식적으로 외박을 하겠단 말이었지요. 무슨 일이길래 외박까지 해야 해? 뭐 일이 워낙 많고 직장 일이라는 게 그렇지 뭐. 까라면 까야지. 여태까진 그런 일 없었잖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갑자기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상하네. 제가 자꾸 꼬치꼬치 캐묻자 남편은 어딘가 불안한 듯한 목소리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당신은 일을 안 하고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뭐? 집에서 편하게만 있으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간 줄 알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잔말이 많아? 지금 화내는 거야? 내가 집에서 애나 돌보고 있고 자긴 일한다고. 아님 유세라도 부리고 싶은 거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문해봤지만 남편은 몇 마디 더 큰 소리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너무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무시를 당하고 화풀이 대상이 되었단 사실에
화도 내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되었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래도 이대로는 제가 완전히 당하기만 하는 호구가 될 것 같은 기분에 얼른 겉옷을 되는 대로 주워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를 운전해서 남편의 사무실 근처로 가는데 하필이면 날까지 수산해지는 가을이어서 기분이 더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채라 슬픈 것도 서러운 것도 모르고 차를 몰고 바로 남편 회사의 사무실 근처에 도착했죠. 분명히 이 시간대라면 저녁을 먹겠다고 나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전 거의 주차장에 숨어 있다시피 한 채로 사무실의 입구를 지켜보았어요. 정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고 사무실 직장 동료들인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설마 정말 일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였나? 전 순간 헷갈렸어요. 아, 오늘도 야근할 거야? 일도 별로 없으면서 초과근무 땡겨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나 딸 있다고. 난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미혼인 자네하고 같은 줄 알아? 쳇, 기혼자랑 제대로 하네. 내가 노총각이긴 하지만 말이야. 곧 결혼 성공할 거라고. 노총각이란 동료는 고개를 돌려 어느 여성에게 물었어요. 김 과장님도 집에 안 가세요? 난 일이 많잖아. 하여간 김미영 과장님은 일 욕심도 많아. 김 과장님이라면 분명히 남편에게 24시간 연락하는 그 상사였어요. 김미영 과장이라고 불린 여성은 남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여전히 세련되고 상당히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남편과 떠들다가 곧 퇴근한다며 자리를 떴어요. 전 남편에게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초과 근무 값을 받으려고 더 사무실에서 머문단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헷갈렸어요. 건물 뒤편으로 숨어서 지켜보는 저를 모른 채로 남편은 직장 동료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전 너무 의심을 했던 건가 조금 머쓱해져서 앞으로 나가 일 계속할 거면 나하고 같이 저녁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뒤를 돌면서 곁에 서 있던 김미영 과장에게 말하더군요. 미영 씨, 저녁 먹으러 갈까? 그래. 김미영 과장은 활짝 웃으면서 남편의 팔짱을 끼었어요. 전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그 순간 벽을 붙들고 휘청거렸지요. 남편은 김미영 과장의 어깨를 붙들고 머리카락에 입술을 댔고 아주 다정한 커플처럼 두 사람은 거리를 걸어갔어요. 전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곧장 자동차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차 안에서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들 위에 엎드려 한참이나 꼼짝도 하지 못했지요. 지금 운전을 하면 당장 사고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증거라도 남기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고 기어이 제 눈으로 더 충격적인 광경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정하게 저녁을 먹었고 서로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어요. 뒤편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크게 시끄럽게 떠들기까지 하면서요. 전 모조리 사진으로 다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귀를 의심하게 할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자기는 와이프랑 언제 이혼할 거야? 나 심심한데. 곧 이혼할게. 내가 약속했잖아. 자식도 부인도 필요 없다고.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치? 맞아. 저번에 자기가 그랬잖아. 와이프가 긁어서 요즘 더 힘들다고. 난 자기 맘 이해해. 내가 자기 와이프 되면 적어도 안 그럴 거야.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후 한참을 제 딸과 저를 우롱하는 대화가 들렸어요. 전 한참 동안 진정한 다음 겨우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겨울을 앞둔 가을이라 더 스산하고 추워서 몸이 덜덜 떨려왔죠. 하지만 정신없이 운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핸들에 엎드려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속이 뒤집혔어요.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나가던 두 불륜 남녀. 아침에 제가 골라준 넥타이에 제가 지난 겨울에 사준 양복을 입고서 겨울을 보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웃더니 내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겠죠. 얼마나 제가 우스웠을까요? 내 언녀가 바로 코앞에서 24시간 연락을 하면서 보채고 있는데 멍청하고 미련한 마누라는 그 앞에서 일만 타고 걱정하고 보양식이나 챙겨주고 있었으니 대체 그 카톡들로 뭐라고 짓거렸던 걸까요? 전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를 어디까지 속이고 기만하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거의 미친 것 같은 상태로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집에는 4살짜리 딸이 혼자 놀고 있었지요. 전 제 딸을 보자마자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던 스케치북을 가져와서 그 위에 붉은 크레파스를 꺼내 커다랗게 마구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썼어요. 스케치북 종이가 모자랄 때까지 미친 것처럼 쓰다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천천히 다른 종이로 넘겨서 정리된 문장을 썼지요. 엄마? 딸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너무 안 되었지만 어차피 딸은 저와 살 것이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못되게 군 저 불륜 남녀를 혼내줘야 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 딸은 엄마 말만 들으면 돼. 그렇게 저는 딸을 꼭 아는 채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어차피 지금은 밤이라서 사무실엔 아무도 없으니 꾹 참고 기다려야 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전 딸을 데리고 곧장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침 9시가 갓 지난 시각 모든 직원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할 때였죠. 전 남편의 사무실로 곧장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9시가 갓 지났을 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당연히 모두의 시선이 제게 몰렸죠. 남편 역시 바라보다가 저를 알아채고는 당황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너무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전 눈으로 그 여자를 찾았어요. 남편과 불륜을 했던 내연녀 김미영 과장이요. 전 딸 손을 붙들고 김미영 과장 앞으로 곧장 갔어요. 딸은 제가 쥐어준 스케치북을 사무실 한가운데서 높이 들어 올렸고 거기엔 새빨간 크레파스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김미영 과장, 우리 아빠랑 바람 폈지. 우리 아빠 다시 돌려줘. 이미 제가 들어올 때부터 하얗게 질려있던 김미영 과장은 스케치북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경악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무실 사람들이 속덕거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전 딸 뒤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 봤어요. 직장 부하하고 불륜하니 좋으시던가요? 김미영 과장님?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거리며 떨던 김미영 과장은 결국 저를 지나쳐서 사무실을 뛰쳐나가 꽁무니를 뺐어요. 남편 역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불륜녀를 쫓아갈지 아니면 저를 데리고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 있더군요. 전 굳이 그를 돌아보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사무실을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곧장 집으로 와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보내고 딸 손을 잡고 빠져나왔거든요. 그렇게 서면으로 합의 이혼 서류를 보냈고 이후 남편한테서 오는 끈질긴 카톡과 연락을 무시하면서 몇 달을 지냈어요. 결국 제가 내건 조건에 모두 응하는 합의 이혼 서류가 등기로 왔더군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팔아서 제가 3분의 1을 가져왔고 양육비 역시 제게 보내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당장 남편과 그 불륜녀를 박살을 내겠다며 펄펄 뛰셨지만 아마 직장에서 더 이상은 얼굴을 들지 못했을 테니 그 이상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나중에 업계 직장 동료였던 친구에게 들어보니 김미영 과장과 남편은 망가진 체면 때문에 오래 그 기업에 다니지 못하고 차례로 사직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여 경력을 다시 쌓으며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짓된 사람과 살았던 결혼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네요. 만약 지금
남편이나 부인이 불륜이 의심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억울함은 남기지 말고 마무리 짓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두 딸과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한 의사인 터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부유하셨기에 과거에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행복하진 못했어요. 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과 직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제 삶이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전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디자이너셨지요. 친가도 외가도 역시 그 윗대에서부터 잘 살았던 터라 부모님은 각자의 재산도 많으셨고 아버지는 사업을 잘해서 그 재산을 더 불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디자이너로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분이셨는데요. 전 외동아들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큰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전 아버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의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것을 아버지 탓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부증이었습니다. 여보, 왜 당신 옷에서 이상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설마 당신 내가 저번에 봤던 그 여자랑 뭐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가. 당신 미쳤어요?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정말 왜 그래? 아버지도 노력하셨어요. 결혼 초기에는 어머니를 달래서 평범하게 살아보려 하셨지만 끝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어머니를 포기하고 아예 겉돌게 된 것이었지요. 어머닌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집착했지만 아버지가 워낙 수완이 좋은 사업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일을 방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이었는지 그 대신 제게 집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어머니의 관리와 감시하에 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부터 할지 아니면 양치부터 할지 순서까지도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을 사귈지 역시 모든 것이 어머니의 시야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지요. 어느 날은 제가 친구 한 명을 데려와 집에서 놀려 하니 절 데려다가 이러시더군요. 쟤 못 사는 집 애지? 빌라 사는 애. 네? 안 된다. 그런 애랑 사귀는 거 안 되는 일이야. 얼른 내보내. 그날의 어머니 말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 지금은 알지만 어린 전 그대로 친구를 집 밖으로 내보내야 했어요. 어머니가 집에 들이지 말랬단 이유로요. 그 친구는 허망한 눈으로 절 쳐다봤고 전 아직도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착은 더 강해졌어요. 아버지가 50대에 접어들고 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허망하게 돌아가시었거든요. 그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제게 더 심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인생에 남은 것은 나뿐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았지요. 나는 이제 너밖에 없다. 어머니의 입버릇 같은 말이었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하신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해.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이자 가족이야. 물론이에요, 어머니. 사업가는 안 된다. 사업은 여자를 끼고 돌게 돼. 너희 아버지처럼 말이다. 그럼 너도 날 버리고 천박한 여자들 꼬무니만 따라다니게 되겠지.
넌 의대에 가야 한다. 의사가 되어서 참한 며느리감을 얻어야 해. 어머니, 전 미대에 가고 싶어요. 웃기네. 미대 같은 소리 하는구나. 네 성적에 가당키나 한 말이니? 절대 안 된다. 너는 의대야. 의사가 되어야 해. 전 디자이너였던 어머니를 닮아서 그림을 꽤 잘 그리는 편이었고 미대에 가서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말을 꺼낼 때마다 무시무시한 얼굴로 발작하듯 화를 내셨고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했지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전 어머니를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가정에서 겉돌던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도 있었고 아버지가 홀대하던 어머니가 가여워서 어머니의 말씀을 가능한 들어드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던 의대에 가서 무사히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지요. 예과, 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나서 인턴 과정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리 행복하다곤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여자친구도 몇 명 정도 사귀었는데 모두 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자친구는 의대 동기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어머닌 그 친구가 가난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서방을 우습게 본다고 말이죠. 적어도 네 처갓집 될 집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래야 네가 얻는 이익도 있을 게야. 그리고 같은 의사인 것도 안 된다. 적당히 머리 비내가 좋아. 어머니의 눈을 맞추긴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지독했던 것이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귀게 된 여자친구였지만 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마치 며느리감을 보듯이 여자친구를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학교를 찾아오시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여자친구와 함께 캠퍼스를 나서던 길에 교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걔가 네 여자친구니? 어머니는 싸늘한 눈으로 여자친구를 살펴봤습니다. 여자친구는 겨우 21살의 순진한 대학생이었고 어머니의 엄격하고 차가운 시선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간신히 인사만 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머님 못마땅한 얼굴로 계속해서 제게 말했지요. 예쁘지도 않고 가난한 데다가 성격도 좋지 않은 애를 왜 사귀냐고요. 너는 자존심도 없니? 어떻게 너같이 스펙 좋은 애가 그런 애를 사귀려고 해? 걔도 저랑 같은 대학이에요, 어머니. 대학만 같으면 다야. 지방 출신에 집은 가난하지. 못생겼지. 뭐가 문제라서 그런 애를 사귀는 거야. 걔 안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거기다 지금도 나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어물거리기만 하는데 나중에 시임이 되는 나한테는 얼마나 못되게 굴겠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의 연속이었지만 거기에 반박하면 더 큰 고성과 언쟁이 있었기에 전 그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계속된 닥달에 전 여자친구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여자친구 역시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이 속에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헌신적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마치 로봇으로 만들려는 듯 제게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자신의 지시만을 따를 것을 요구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요. 전 여전히 겉으로는 어머니께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속에선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자 어머니와 크게 부딪힐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보처럼 아예 연애를 포기한 채로 인턴 과정까지 마쳤는데요. 그러다 20대 후반 신경과를 선택하여 레지던트가 되고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보았는데요. 환자들을 돌보던 중 어떤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어머니가 없이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사실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그리 희망이 없는 상태였지요. 이미 의식이 없는 채로 입원한 지 1년이 지난 상태였고 숨조차 호흡기에 의존하여 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어떻게든 아버지가 일어나실 거라 기대하고 있었지요. 대면 진료 때마다 그녀는 제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호전되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그녀에게 호감이 쌓여갔지요. 게다가 그녀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위급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병실로 뛰어가면서 간호사들을 불렀고 곧바로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녀가 잠시 쉬러 집으로 간 상태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손쓸 사이도 없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급히 병원으로 온 그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친척도 없었고 딱 두 사람만 이 세상에 남은 것이었지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아버지의 병원에 온통 쏟아부은 터라 빈털터리기까지 했습니다. 전 거의 혼절 직전인 그녀를 부축해서 숙직실로 데리고 와서 앉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보호자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요. 세상에 돌아가시다니. 보호자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장례식도 치르셔야 하고요. 돌아가신 분의 유품도 정리해야 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전 그녀가 기대서 울 수 있도록 품을 빌려준 채 그녀가 우는 동안 계속해서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소중한 가족이 떠나는 가장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위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녀가 지쳐서 더 울지도 못할 때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거예요. 주무시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면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초췌하고 가여운 얼굴인데도 너무 예뻤지요. 그때부터 저는 그녀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돕고 유산 정리를 도우면서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도움을 고마워하면서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저와 그녀는 매우 빠르게 가까워졌고 49제가 끝날 때쯤에는 제가 고백하여 사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나이도 찼고 그녀만큼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몰랐기에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 역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유일한 가족이던 아버지조차 세상을 떠나셨기에 빨리 정착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러나 우리의 결혼은 당연히 어머니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닌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자친구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지, 그 여자 자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예쁜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가 독립해서 살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여자친구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아셨겠지요. 솔직하게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가족은 아무도 없으며 재산이랄 것도 없다는 말을 하자 어머닌 거의 입에 거품을 물며 뒤로 넘어갈 듯이 펄펄 뛰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준이야 계집애를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니? 미친 거니 너? 제 인생입니다. 그 거지 같은 계집애가 널 어떻게 꼬여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니? 미쳤어? 아니, 그 계집애가 널 미치게 한 거야?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다니. 네 아버지가 밖으로 도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럼 며느리까지 봐야 하는 거니 이제? 안 된다. 당장 헤어져. 당장.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자 어머님 기절할 것처럼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당해봤나요? 저도 더 이상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인생이 아닌 제 인생을 살짝 정이었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으니 제 가정을 꾸려야 했으니까요. 제 결혼을 끝내 반대하신다면 전 어머니 인생에서 사라지겠습니다. 거의 최후 통첩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생각해오던 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엔 어머니도 뭔가 경고의 의미를 느꼈는지 긴장해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처럼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보통의 가정처럼요. 하고 말을 덧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까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서 있자 이제 더 가망성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여자친구를 보자고 하시더군요. 여자친구와 상견례를 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소극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의 여자였고 어머니는 정반대였지요. 어머니가 상견례 테이블에서조차 가시돋친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주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움츠려드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미리 얘기하긴 했지만 여자친구를 다독이면서 원래 저런 분이라 어쩔 수 없다. 결혼하고 나면 가능한 뵙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고 했지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게 아버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그래도 어머니 외로우실 거 아니야. 아버님도 안 계시고 오빠까지 멀어지면 어머니 많이 힘드실 거야. 지금 강한 척 하고 계시지만 속으로 엄청 괴로우실 것 같아. 그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런 그녀가 고맙고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제가 어머니를 맞고 어머닌 심술을 부리고 여자친구는 참아내면서 천신만고 끝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어머닌 결혼 직전까지도 제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자리를 제게 들이밀기까지 했고요. 결국 제가 또다시 크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는데 동시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나 결혼식을 치르고서 신혼여행을 다녀와 보니 놀랍게도 저희 신혼집 옆동에 어머니가 이사를 와 계셨습니다. 너희는 너무 철이 없잖니. 내가 너희들 잘 사는지 좀 지켜보고 살림도 봐주려고 그래. 괜찮지, 아가? 어머님 매우 철연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좋은 의미로 해석했는지 웃으면서 가만히만 있더군요. 전 차마 아내 앞에서 어머니께 큰 소리 낼 수 없어서 일단 참았습니다. 저희끼리도 잘 살 텐데 돈 쓰면서 이사까지 오셨네요. 걱정 마라. 내가 너희 신혼생활에 방해라도 할 것 같니? 너무 늙은이를 무시하는구나. 그것도 키워준 네 애미를. 어머닌 가끔 제가 아버지 대신이라도 되는 듯 토라진 것처럼 굴며 풀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전에는 다정하게 대하며 풀어드렸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지요. 전 아내의 어깨를 잡고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지만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불안한 듯 저를 불렀지만 발걸음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시시때때로 제게 전화를 해서 아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녁 때 갑자기 찾아와서 저녁을 같이 먹겠다며 밀고 들어오는 일도 예사였지요. 내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식사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어머니, 그래도 미리 연락을 좀 하고 오시면 좋잖아요. 바로 옆 동에 있는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 네 아내가 뭐라 하든? 셈이 꼴보기 싫다고? 참 기막힌 기집애구나.
그런 거 아니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누구 덕에 이만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가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해? 거기다 의사 남편에 주제도 모르는 것. 제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젠 네 애미가 무슨 말을 하든 네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아내를 볼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40평대의 브랜드 아파트를 사서 굳이 제 앞으로 밀고 의사인데 여기쯤엔 살아야 제 체면이 선다고 했던 것도 어머니였지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곧장 옆동으로 이사 온 것도요. 어머니 심지어 이 집이 자신이 사준 것이라며 계속해서 아내에게 자신에게 잘하라고 협박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슬아슬하게 제가 폭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곁에서 아내가 제발 화내지 말라며 저를 말리고 외로운 어머니 이해해드리자고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의사 일이란 정말 바쁜 것이라서 전 집에 큰 신경을 쓰지 못했지요. 신혼집이었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가끔 전화만 해서 아내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서 아무런 일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하니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어두워져 있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굉장히 힘없고 걱정 많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 알지?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이 되었지만 일이 바빠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는 몹시 피곤하고 걱정이 많아 보였지만 제가 물어봐도 웃으며 아니라고만 하더군요. 아내가 가만히만 있자 저도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어서 일단 거기에서 끝냈지요. 그 와중에 미국에서 연구원 자리로 제의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곳에서 그냥 개원의사가 되는 것보단 미국에 가서 더 경력을 쌓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날 것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아내와 어머니가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일이 그리 많지 않은 날이었기 때문에 전 동료 의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몰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대라 만약 별일이 정말 없는 거라면 힘없는 아내에게 점심 식사라도 맛있는 걸 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요. 하지만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이게 뭔가 싶어서 문을 조용히 열고서 거실을 보자 그곳에 거의 10명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희 어머니도 있었지요. 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입을 어물거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아내가 허둥거리면서 급히 쟁반에 음식을 잔뜩 차려가지고 나왔는데 아내는 저를 눈치채지 못한 채로 쟁반에서 반찬을 내리다가 잘못해서 손님 한 명의 옷에 국물을 튀겼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면서 옷자락을 치웠지요. 어머, 아줌마, 이거 옷이 얼마짜린데? 죄송해요. 도우미 아줌마, 당신 월급으로도 이거 못 살 텐데 무슨 짓이에요? 일껏 오늘 일한 돈 전부 세탁비로 내야겠네.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황급히 그 손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때서야 현관에 제가 선 것을 본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주목했습니다. 누구시지? 아이, 우리 아들이야. 어머니가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말투로 말하자 손님들이 그제야 알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때 여사님이 말씀하셨던 의사 아드님이시구나. 어머, 잘생겼네. 키도 크고.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했지? 독립한 거 아니었어? 어머니 댁으로 퇴근하는 건가?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한 손님들이 다 같이 제게 질문 공세를 쏟아부었습니다.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가만히 있었고 어머니 황급히 일어나서 손님들의 등을 떠밀면서 나가라고 했지요. 손님들은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떠밀자 당황해 보였지만 어머니가 아들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나가달라고 하자 불평하면서 모두들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까지도 제게 혹시 선볼 생각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어머니, 그게 이거 다 오해다. 뭐가 오해입니까? 그게 아내는 얼굴이 벌겋게 변한 채로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전 아내가 며칠간 계속해서 우울했던 것을 기억해냈지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며칠이나 이 짓을 하셨던 겁니까? 며칠 안 되었다.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요? 순간 어머니가 아내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저것이 너한테 다 말한 거니? 그래서 일찍 온 거야? 어미 망신 주려고? 어머니, 너는 저 거지 같은 거하고 이혼해야 해. 다들 뭐라는 줄 아니? 가사 도우미 중에서도 솜씨 없고 초라한 애라고 뭐 저런 걸 쓰냐고 하더라. 대체 왜 저런 거랑 결혼을 해서 날 망신을 줘? 넌 엄마 안 사랑하는 거니? 그런 거야? 네 아내만 소중하고 엄마는 소중하지 않은 거야? 너 이혼해. 당장 이혼하고 너한테 걸맞는 혼처 찾아. 어머니는 악을 썼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가만히 서서 발끝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지요.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현장을 눈앞에 보이고도 아무런 반성조차 없는 사람이었지요. 전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집은 아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죠?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얘 너 지금 엄마한테? 저한테 앞으로 어머니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병원으로 찾아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민 가려고 준비해 놓았고 곧 떠날 겁니다. 뭐?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전 더 이상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아내는 걱정스럽게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 더 이상 당신한테 시어머니는 없어. 나한테 어머니가 없으니까. 전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일이 가슴에 맺혀서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내는 그간 당한 것이 힘에 겨웠는지 이번엔 아무런 말 없이 제 어깨에 기대왔지요. 그 후로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행의 준비는 거의 완료 단계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게 되었어요. 어느 연구소로 가는지도 어머니는 알지 못했고 떠나는 날도 몰랐습니다. 전 아내의 손을 잡고 가볍게 비행기에 올라 어머니를 잊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딸 둘을 낳고 아내와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먼 타국으로 건너와서 아무런 뒷배경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속박 아래에서 살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괴롭힘 아래에서 살던 아내의 얼굴은 한국에서와 완전히 다른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일정 기간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의 행복으로 그 고생을 보상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다소의 고생을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발목을 잡는 속박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보는 것도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이런 속박이 있다면 과감해져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